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새 환자 49명 가운데 수도권이 44명으로 수도권 중심 집단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방심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경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어학원 환자가 중랑구의 운동시설을 방문해 이곳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운동시설 두 곳에 있었던 300명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대형 도매시장에서 이틀간 코로나19 환자 7명이 나와 우한 수산시장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으로 중국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도매시장을 일시 폐쇄하고 근처 11개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사업 연관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고 머지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힘을 계속 키울 것이고 비핵화하라는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경고했습니다.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의붓 아버지가 첫 조사 때와는 달리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곧 의붓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며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오름세로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값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유행이 길어지며 생긴 피로감과 방심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명, 나흘 연속 40명을 넘겼습니다. 해외 유입 5명을 빼면 신규 확진자 44명 가운데 4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50명을 넘겼고 수도권의 개척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도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한 확진자가 누적 인원 62명,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도 16명이 됐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12,051명이고 현재 1,083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277명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리치웨이 관련 확진 환자 중 56.2%인 86명이 60살 이상이었다며 어르신들의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최근에 연령별 치명률이 말해주듯이 수도권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당분간 외출 자제가 필수입니다. 지역 내 감염이 지속돼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의 감염이 늘면서 사망 위험도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 또 일부에서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가볍게 앓고 가는 병이라는 방심이 수도권의 유행을 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말을 맞아 종교활동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소모임은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진저읍 신도 브레뉴 아파트에 거주하는 28살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 50분쯤 버스를 타고 잠실 광역 환승센터로 간 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강남 프린서플 어학원에 갔으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후에 근처 피트니스 풀바디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A씨는 10일과 11일에는 집 근처 카페 10페이지와 헬스장을 들렀고 그제 저녁 증상이 나타나 어제 검사를 받은 뒤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 환자 2명이 추가 발생해 관련 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오늘 분당구 백현동에 사는 26살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확진된 하나님의 교회 신도 40대 남성과 지난 8일 수정구 시흥동 새노래 선교센터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 54살 남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의심자가 나온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두 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유덕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398명, 광덕여고 학생 교직원 667명 등 1,06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유덕중 1학년 A군과 대광여고 2학년 B양은 최초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두 차례 추가 검사에서는 각각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무기한 연장됐지만 주말 수도권 곳곳에는 나들이 계획으로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구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 앞으로 마스크를 쓴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실내 쇼핑몰에 있는 매장 앞에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쇼핑몰이 간만에 휴식을 즐기러 온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출은 한 2달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좀 거리 두기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막상 나와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공원에도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운동하거나 산책을 나온 연인들, 돗자리를 펴고 시원한 그늘바람을 맞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다만 30도가 넘어가는 더위와 함께 감염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방역의식이 느슨한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답답함을 느낀 일부 시민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조치 첫 주말은 직전 주말과 비교해 이동량이 3% 정도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연쇄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청장년층의 조심과 주의, 즉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키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줄지 않는 감염 사례에 방역 당국은 더욱 강화된 거리 두기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대형 도매 시장에서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한 수산시장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중국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펑타이구에 있는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11일 새 환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베이징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担心，但是国外不也挺严重的？这不新发地头一天不说俩，第二天就出来40多，反正害怕那种感觉。 이에 베이징시는 신파디 도매시장 인근 11개 지역을 봉쇄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신파디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1차로 시장 상인 517명에 대한 코로나19 핵상 검사에서 4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11일 야오닝성에서 나온 무증상 감염자 2명도 신파디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유시 신파디 시장 사장은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시는 단체 관광과 체육 경기 등을 잠정 중단시켰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수업 재개도 연기하기로 하는 등 다시 강력한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에서 앞당겨 경제활동이 재개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리건주 등 일부 주는 경제활동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는 10일과 11일에 신규 환자가 2,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휴스턴과 댈러스 등 대도시에서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플로리다 중에선 지난 9일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더니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일찍 재개한 지역에서 환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검사를 확대한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What we have is actually a lot of micro epidemics occurring across the country, and each one has their own drivers and their own reasons for happening.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20여 개 주에서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타주와 오리건주 등 일부 주는 급기야 경제활동 재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몇 주간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aintain social distancing, wear cloth face coverings when possible, practice hand hygiene, and avoid sharing frequently touched items.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주 털사를 시작으로 대규모 유세에 다시 나설 계획입니다. 미 공화당은 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아 유세 현장이 집단 감염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클라호마주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유세 위험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규모 군중 속에서 서로 매우 가깝게 있다면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세장에 간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 마스크가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브라질이 환자 수에 이어 사망자 수도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규모가 됐습니다. 10일 브라질 보건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41,828명으로 전날보다 90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 수는 이날 영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됐습니다. 환자도 전날보다 25,982명 많은 82만 8,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가 3만 명에 근접한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옐레나 젤렌스카야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가족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 위주로 특별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옐레나 여사는 가족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했음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라며 몸 상태는 좋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 풀렸지만 언제 다시 감염이 확산할지 모른다는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최대한 사람끼리의 접촉을 줄이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두 달여 만에 문을 연 도쿄 긴자의 술집입니다. 한 방향으로 앉은 손님 맞은편에 마네킹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런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ステッカーみたいにやって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店内が殺伐としちゃいますもんですから、それを解決する方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マネキンを考えました。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납득이 간다는 반응입니다. 入ってきた時は結構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面白いなと。 손잡이를 살균하고 변기뿐 아니라 사무실 곳곳을 청소합니다. 건물을 돌아다니며 경비를 보는 일도 합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로봇입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면서 다양한 일을 대신 해주는 이 로봇은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昨今の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ですとか3密を避けるというような流れの中でこのロボットがその人が行かずに作業ができるというところに注目を浴び多数のお問い合わせをいただくようになりました. 최근 하네다 공항에는 승객들의 이동을 돕는 무인 전동 휠체어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곳곳에 생겨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일상의 풍경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국회 원구성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더는 협상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라 주말 극적 타결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직후부터 이미 험난한 협상은 예고됐습니다. 저는 이 최대한 양보한 안대로 합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접촉하거나 만날 일이 없습니다. 당장 오는 월요일 원구성 본회의가 열리지만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며 다투는 건 그대로입니다. 상대가 양보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버티면서 주말 회동은 물론 이렇다 할 물밑 접촉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위 등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야당 몫으로 내줬다며 더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협상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통합당이 생떼를 멈추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선택의 몫을 통합당에 넘기면서 모레 단독 원구성을 시도할 명분도 쌓는 겁니다. 이미 협상 결렬을 선언한 통합당은 의회 독재, 폭주국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뺏길 수 없다는 걸 여당도 뻔히 알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여당이 상임위 독식에 나서도록 둘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파가 당론을 이끌었지만 이후 법사위를 포기하고 야당목 7개 상임위를 내실 있게 채우자는 합의파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내탓 공방만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월요일 본회의 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기회동에서 합의냐 파행이냐 마지막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여당에 크게 지면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이 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다만 선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 역풍을 맞을까 봐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미래통합당은 45.9%, 더불어민주당은 45.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함을 열자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을 가져갔지만 통합당은 34%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전투표에서의 250만 표 격차가 통합당의 참패를 안긴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처음 제기한 건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입니다. 사전투표일에 맞춰서 후보 측에서 각종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투표를 동원하는 등 관권, 금권 선거의 허점에도 노출되어 있다. 정운천 의원 역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투표일 전후로 중요 변수가 발생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 막판에는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이 큰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파문이 불거졌고 투표 당일에 통합당이 탈당 권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서 여론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나는 우리 윤리위원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통합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사전투표제도 개선을 논의할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더해져 자칫 통합당이 선거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알려지자 민주당은 통합당이 자신들이 불리하니 사전투표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야 합의하에서 사전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부정한다는 게 말이 돼 또. 정의당도 국민의 평가를 뒤로 한 채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수지만 다수인 민주당이 부정적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통합당은 여론의 지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당 개혁 방안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대적사업 연관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하고 군대 역시 인민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은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힘을 계속 키울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북한은 2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또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주제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달 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격한 반응의 이면에는 남북 합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이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도 없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한 당국이 좌고우면하며 말보따리만 풀고 있다. 핵 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낄 틈이 없다. 대북전단, 비핵화 협상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난하며 북한이 잇따라 내놓은 담화입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통해 대북전단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대남 비난은 강경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북 합의 실천을 강조하거나 다른 접근법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등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중 실현되지 않은 것은 동해선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역, 보건협력, 단계적 군축 등입니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혀온 사항들로 실천 의지가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기다리느라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북측이 불만을 갖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게 북미 관계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남북 관계 동력을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2020년 다시 남북 관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서 국제적 제약 속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오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6.25 전쟁 70주년과 관련한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르면 이달 중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사람은 미 의회에서 대표적인 친한파로 통하는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과 에드 마키 상원 의원입니다. 이들은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고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6.25 전쟁 70주년과 관련한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르면 이달 중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은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70년이 지나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 왔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이 발생한 것을 의식해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군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스마트 국방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함께 공군 전투비행단을 찾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부대 구축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다란 가상현실용 고글을 쓰고 훈련기를 직접 조종해보기도 합니다. 3차원 전장 가시화 체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성과 드론으로 찍은 적성 지역의 지형과 표적을 고화질 3차원 영상으로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가로 세로 10km 크기의 정밀 지형 지도를 만드는 데 300시간이 걸렸지만 이 기술로는 1시간 반 만에 가능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조종사들이 임무 계획 단계 성공률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 활주로를 24시간 지켜보면서 항공기나 드론, 샛대 등을 인공지능으로 탐지하는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 5G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지휘 통제 플랫폼과 우인 자율주행 체계 등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시스템들이 다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고 여기가 아마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육군, 해군, 해병대 우리 전 군의 각 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하여튼 이 스마트 부대, 스마트 강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와 과기부는 스마트 부대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해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창녕 학대 소녀의 의붓 아버지가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 때와는 달리 학대 혐의를 시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 사이로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학대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압수 물품들이 나옵니다. 곧이어 나온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10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버지입니다. 자해소동으로 응급 입원했다가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하지만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친모에 대한 조사는 다시 미뤄졌습니다.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먼저 2에서 3주간의 행정 입원 조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미 3차례나 조사가 미뤄진 만큼 입원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의 예를 들면 건강 상태 이것을 고려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가 확보가 됐고 일단 주동자로 보이는 남편의 진술부터 확보하는 것이 더 시간상 급한 거죠. 의붓 아버지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체포 후에는 상당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 몸에 남은 학대 흔적과 진술을 더해 이번 주 안에 의붓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대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광전 용적 맥파와 신탄 동도를 활용한 심박 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발표문에 대해 최근 김 씨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발표문에 김 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서는 단순 데이터 검증만을 도왔다며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3,200여 명이 응시한 47회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잘못된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 전원이 3교시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한 수험생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된 3교시 신용평가 종합사례 시험에서 엉뚱한 재무제표가 제시되는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금융연수원은 시험을 중단하고 수험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융연수원은 응시생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시험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중학생 신효순, 신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지 18년이 흘렀습니다. 사고 18주기에 맞춰 시민의 손으로 직접 두 소녀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이 완공됐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신효순, 신미선 양의 영정사진이 공원으로 들어옵니다. 영정 앞엔 조화를 내려놓는 손길이 이어지고 18년 전 애타는 마음을 다시 떠올린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럴 일이 있으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친구 생일잔치에 가다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14살 동갑내기 두 소녀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가해자들의 사과를 기다리고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행사는 16년 동안 사고 현장인 이 길 위에서 이뤄져 왔는데요. 이젠 이 완공된 평화공원에서 두 소녀를 추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미군 병사 2명이 미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촛불을 들고 일제히 항의했던 시민들의 모습은 공원 한쪽 벽화로 남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문구가 새겨진 미군 추모비 대신 시민들이 직접 세운 추모비엔 못다 핀 두 소녀의 꿈을 잇겠다는 다짐이 적혔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 번 겹쳐서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줄잡아 한 3천여 명. 정말 비극적인 사고일 뿐인지 정확한 진상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미군들이 벌인 범죄를 직접 조사하고 재판할 수도 없도록 규정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완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두 소녀를 추모하며 오랜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잊지 못할 길이 있듯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길도 있죠. 덕도리로 넘어가는 56번 국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길이죠. YTN 홍민기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공장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치솟아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중한 공장 설비 위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안쪽에선 시뻘건 불길까지 타오릅니다. 와, 불 봐라. 와.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생산 공장입니다. 12시 반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접 소방서 서너 곳의 소방자원을 긴급 투입한 끝에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그 사이 불길이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아 공장 내 위험시설도 무사했습니다. 황산 탱크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특히 그 FRP라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 해가지고 연기가 특히 많이 났던 건이거든요. 불이 난 공장은 내부 수리 중이라 가동을 하지 않고 있던 데다 근처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일대에는 포항 시내에서도 뚜렷이 보일 정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주변 주택가 등에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4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동안 제주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해안 지역부터 한라산까지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00mm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특히 제주 서부 고산 지역엔 100mm 가까운 비가 내려 역대 6월 1강우량으로는 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수로물이 줄었지만 아침 한때 물이 넘치면서 이처럼 수로한 풀이 도로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산 지역 일부 가구는 이처럼 많은 비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도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산시 사상구 한 도로에서는 배수구가 역류해 오수 찌꺼기가 도로를 덮으면서 일대에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부산 감만동에서는 폭우에 지반이 약해져 길이 5m, 높이 2m의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감천동 지하노래방에 물이 들어차는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은 농작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130mm가 넘는 비가 내린 보성에서는 벼 336헥타르가 침수되고 고흥과 벌교 등에서도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해 내리겠다며 비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소형 보트 석대를 타고 충남 태안 해변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18명 가운데 6명이 추가로 해경에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방파제에서 발견된 세 번째 고무보트도 중국인 5명이 밀입국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가운데 3명을 지난 11일 충북 음성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문경에서 검거된 중국인 2명은 2달 전 발견된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날 경남 통영에서 검거된 나머지 1명은 지난달 발견된 레저용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비선 실세 최소원 씨에 대해서 검찰이 추징금과 벌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최 씨는 조만간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소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추징금과 벌금 추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추징금 징수를 위해서는 최 씨의 공탁금 78억 가운데 추징금인 63억 원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벌금 200억 원을 내라는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보름의 시간을 주는 2차 명령서를 발송하고 최종 기한까지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이 대상인데 이를 통해서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추가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재판이 모두 끝난 만큼 최 씨를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분류심사를 진행해 개방처우 S1부터 중경비처우 S4까지의 등급을 정한 뒤 그에 맞는 경비등급의 교도소를 배정합니다. 최 씨는 현재 S3등급으로 큰 변동이 없다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8월쯤 청주 여자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합쳐 모두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집니다. 다른 주인공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이후 멈춰 있습니다. 기피 신청은 기각됐으나 특검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뒤에야 다시 재판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 관련 여러 사실과 기록이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끌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고 정치 쟁점화에 진상규명이 지연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 신고서를 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 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2주 뒤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건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정부가 물류창고 등에 대한 긴급 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 등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민간 산재 예방 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설 현장 등에서 정부 대신 안전관리 등을 돕는 이들인데 지원은 부족하지 않게 할 테니 좀 더 꼼꼼히 살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19년도에 산재 사망 사고가 116명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가 사망자가 있고 하루 평균 2명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난 게 4월 말입니다. 늦었다는 지적 속에 전국 물류창고 등에선 특별감독과 긴급점검이 한창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법원을 찾아가 산재를 낸 사업주를 엄벌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새 틀로 기업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 그 죽음을 다시는 건설 현장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정의당이 발의한 국회 1호 법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사망자를 낸 기업의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재를 낸 사업주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한 종합대책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고용보험 확대냐.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정치권에서는 다시 복지 관련 논쟁이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를 주도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한다면 2년 뒤에 치러지는 대선 이슈로도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을 정치권의 화두로 던진 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코로나 위기가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총선 이후 오히려 복지 논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 전에만 반짝하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대선 때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제를 내걸었던 이재명 지사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일 강조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증세나 복지 대체 없이 조금씩 하다가
국민들이 이거 정말 좋네. 그러면 증세해가면서 조금 더 늘리면 되죠. 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물질적 자유 발언이 나오면서 논쟁 범위는 진보를 넘어 보수 정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어렵고 고용 창출이 없는 이런 대량의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득 보장을 해줄 것이냐는 이런 개념에서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아직 개념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찬성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복지 논쟁의 다른 한 축은 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고용보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취약계층 피해가 훨씬 큰 만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피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사회적인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자는 겁니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재원 규모가 훨씬 큰 기본소득이 고용보험보다는 좀 더 먼 얘기입니다. 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만큼 포퓰리즘 공세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게 그때와는 큰 차이점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실패로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 봉쇄 조치 완화로 수요가 늘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를 멈추고 당분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두바이유 가격이 1배럴에 $20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석유 제품 소비가 줄고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실패로 공급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리터 기준 1,300원대로 떨어진 4월에 이어 지난달에는 1,200원대까지 더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코로나로 멈췄던 경제를 재개하고 중국의 석유 수요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4월보다 2배 이상 오른 $40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3주 연속 올라 1리터에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유국들이 감산 규모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투자은행의 유가 상향 전망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 봉쇄를 차츰 풀면서 유가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다시 한번 경제 봉쇄 같은 것들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나오게 될 경우 이 수요의 폭감을 통한 유가의 하락, 급락까지는 대비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통상 2-3주 뒤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놀부보쌈으로 유명한 놀부나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 등 유명 외식업체나 커피 전문점 등을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비교적 일정한 현금 수입이 보장되고 값을 올려 팔기도 편하다는 이유로 사모펀드들의 외식업체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즐겨 찾는 유명 외식업체입니다. 최근 이 외식업체가 매각 시장에 나오자 17개의 국내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유명 외식업체나 커피 전문점 가운데 상당수를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소유해 브랜드 이미지 키우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놀부는 모건 스탠리,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는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공차는 유니선 캐피털, 매드포 갈리건, 스탠다드 차트드 PE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커피 전문점 할리스는 사모펀드 IMM이
맘스터치는 K&L 파트너스가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배달이라든지 뭐 HMR이라고 하는 유통되는 음식들이라든지 근데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한 기업들의 경우에 훨씬 더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아웃백의 경우 국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570억 원 정도에 인수했는데 이번에 2천억 원 이상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식업은 불황이 와도 일정 수준의 매출이 유지돼 현금 창출에 유리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사모펀드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유통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초래한 경찰의 목조르기 관행에 대해서 행위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그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목조르기 개념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행위가 타당한지는 물리력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목조르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말해 그만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수뇌부의 잇따른 반발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군을 동원해 시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놓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가 돼야 하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nd only in the most urgent and dire of situations.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8일 뒤 이번에는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자백서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앞 성경 이벤트에 동원된 것은 현역 군인으로 잘못이라고 사과한 겁니다.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As a commissioned uniformed officer, it was a mistake. 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군 수뇌부가 항명에 이르는 용기를 낸 셈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느낀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군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성경 이벤트는 아름다운 사진이었으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군의 반발이 수뇌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의식해 별거 아닌 듯 넘기면서도 재선을 위해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번 미국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시위 과정에서 백인 경찰 다음으로 눈총을 받았던 대상이 바로 말없이 서 있던 동상들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 곳곳에서 끌어내려지거나 물속에 버려졌는데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항구에 버린 노예 무역상의 동상을 다시 세우자는 이색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승훈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박물관에 서 있던 동상 하나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순환의 주인공은 자메이카의 사탕수수 농장 두 곳에서 500여 명의 노예를 부렸던 악명 높은 노예상 로버트 밀리건입니다. This guy was involved in the slave trade, and that although he brought fantastic wealth, I'm sure, he also brought fantastic suffering as well to the people who were exploited through the slave trade. 에드워드 콜스턴에 비하면 밀리건은 그나마 대우가 나은 편입니다. 과거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 시내에서 콜스턴은 시민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8만여 명의 노예를 팔아넘긴 이 17세기 노예 무역상은 시위대에 끌려다니다 결국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I would like to have seen it in a museum, but I think being dropped into the sea
was quite a fitting end for what he did.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지난달 25일 숨진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집회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동상들이 잇따라 철거와 훼손 리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물결 속에서 식민주의, 인종주의에 연관된 역사적 인물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콜스턴의 동상을 물에서 꺼내 다시 세우자는 이색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는 제안에서 콜스턴 동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 물속 동상을 다시 끌어낸 뒤 목에 밧줄을 걸고 끌어내리는 형태로 다시 동상을 세우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브리스톨 시의회는 물에서 건져 올린 콜스턴 동상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플래카드와 함께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비교적 덜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곳에서의 취사나 쓰레기 투기,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 같은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m가 넘는 해변을 따라 캠핑 차량과 텐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정식 야영장은 아니지만 가스버너와 냄비, 싱크대까지 펼쳐놓고 야영을 즐깁니다. 그냥 야영하는 것이 일반으로 됐더라고요, 여기. 무료니까 사람들이 저로 많이 와요. 바로 옆 소나무 숲에서도 텐트를 치고 숯불을 피워 고구마를 굽습니다. 취사와 야영 금지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숲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야영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는 분리배출은커녕 종량제 봉투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게 그게 불만이죠. 그리고 또 화장실도 같은 거 없으면 여럿이 쓰니까 깨끗이 좀 해달라 이거죠.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 바닷가 공영 주차장에서도 버젓이 캠핑이 한창입니다. 씻거나 조리용 물이 필요할 때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세면기가 없는 데도 많고요. 그때 같은 데는 아예 잠가놓고 캠핑카와 카라반을 몇 달씩 세워놓고 틈나는 대로 오가는 얌체족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알바키 식으로 돈이 그냥 자리에다 딱 대놓고 바닷가 보이는 데도 대놓고 그렇게 몇 달씩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래가지고 유료주차는 바로 변경할 수는 없고 골머리 앓고 있어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심에 본격 피서철이 되기 전부터 해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내 주택가에 벌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벌을 제거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출동하고 있습니다. KCTV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용담동의 주택가입니다. 처막 끝에 검은 물체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바로 꿀벌떼입니다. 보호장구를 갖춘 소방대원이 손으로 툭툭 쳐내자 주위로 수백 마리의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소방대원이 다녀간 뒤에도 남아있던 벌 몇 마리가 건물 주위를 맴돕니다. 주택마당과 계단에서는 죽은 벌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거는 무슨 몇만 마리 같이 보이던데 엄청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TV에서나 볼 일이지 이건 상상도 못하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번식 활동을 하는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벌집 제거 건수는 4건에 불과했는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5월에는 소방 출동 건수가 전달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접수된 신고는 모두 12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벌집 제거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도심에 등장하는 벌은 주로 꿀벌이긴 하지만 말벌에 속하는 쌍살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벌을 발견하면 쫓으려 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향수나 화장품 등 자극적인 냄새는 벌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집을 발견하셨을 때는
불을 피워서 직접 제거하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그렇게 제거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벌레쏘였다면 핀셋 등으로 침을 뽑지 말고 플라스틱 카드로 긁어 빼낸 뒤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었던 어제 북한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창원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었는데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비난을 연달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남측 정부에 대해서도 갈수록 좀 이 언술이 좀 험악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견된 상황인데 네. 사실 그 예상보다 좀 더 늦게 지금 북한의 액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예. 우리의 인내심은 올해 말까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올 초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을 지난 겨울에 많이 이제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도발이 이렇게 큰 도발이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선거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북한의 공세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측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까지 물론 제한된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작년까지 기다렸고 이제 올해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새 협상안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남한 정부를 이제 때리겠다. 이런 어떤 이제 예견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견된 수순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상황 변화를 꾀하려는 그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까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달라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4월달에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수차례 회의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렇게 해갖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그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상황을 보면서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뭔가 큰 변화를 깨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 북한의 의도대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그 불확실한 상황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도 또 북한의 담화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낮에 우리 정부가 이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한 것을 이제 깎아내린 건데요. 비핵화 같은 말 집어치워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험악하게 또 한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가 과연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예. 네. 참 우리가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예. 사실 2년 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술을 석 잔 얻어 먹었습니다. 천지에 또 같이 올라가고 또 북한 인민들 앞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연설까지 하게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술이 석 잔이었죠.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뺨이 지금 석대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까지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새 협상안 가져올 때까지 때리겠다. 이걸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여정이 이제는 남한에 대한 대응을 군부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과거하고 다른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제한된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아니, 쓰겠다라고 하는 걸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벼랑 끝 전술 그러면 핵 실험을 통해서 또는 ICBM 실험을 통해서 이게 벼랑 끝 전술이었는데 지금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ICBM 쏜다 그러면은
이 협상은 아예 깨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협상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일 때 트럼프가 뭐 대선에 활용하든 뭐하든 새 협상안, 지난번 하노이 노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거 말고 새로운 협상안 가져올 때까지는 우리는 남한 정부 뺨 세대 계속 때리겠다.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까지 하겠다. 이거를 지금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세판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의 그런 우리에 대한 공세, 그리고 이 공세가 실제로 어떤 그 제한적인 그런 안보 위기 이런 것까지 또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담화를 이제 발표하면서 외부에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또 일부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또 실리지 않는 그런 좀 그 묘한 그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좀 이게 내부 체제 결속용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뭐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북한의 메시지는 항상 그 내부를 그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예. 이번 메시지의 경우는 뭔가 내부 통제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이 트럼프를 향해서 던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그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치적 선정용 보따리를 줬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북한의 이제 김정은을 이제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국내 정치에 적절히 활용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혀 안 풀리고, 예.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가 아까 그 국내에 있는 이제 대선 전국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200만 명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11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흑인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 시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에 뭔가 예. 북한이 기대할 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강한 수를 두어서 아마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게 명분을 충분히 쌓으면 핵실험을 재개한다든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이목을 북한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좀 뭐 어떤 메시지는 이제 어쨌든 그 노동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는 또 실리고 좀 선별적으로 이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이제 향후 수순을 위해서 이제 명분을 쌓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그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 정부 대응을 놓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가열이 되고 있죠. 야당에서는 이제 대북 저자세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모레가 이제 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과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뭐 이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그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그 북한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뭔가의 국면 전환이 가능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왔을 수 있었던 거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거 재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뭐 대북 그 전단 살포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 못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한다라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 하노이 노딜 때 영변해까지 북한이 포기했다고 그랬는데도 트럼프가 그걸 엎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정말로 어떤 혁신적인 그런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뜻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뭐 글쎄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북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거는 외부에만 발표하고 또 어떤 거는 내부에도 발표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동의 여지라고 하는 게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일각에서 원포인트 뭐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좀 물밑에서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있을까? 이런 점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뭐 그런 형국인 거죠. 네,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일각에서는 이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뭐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이제 그 제안한 건데요.
이게 과연 이제 그 현실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남북 간의 표면적인 갈등의 원인이 이제 그 대북전단의 살포 문제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인데 이게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살포 금지 조치와 함께 해당 단체들에서 이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은 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것은 뭐 제지해야 되는 불법 행위다라는 게 좀 확고한 것 같고요. 통합당은 사실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사실 북한이다. 이게 좀 그 반대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이 대북 전단 문제가 이슈가 된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문제가 이제 그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가시화가 됐었어요. 그때도 이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여야 간에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게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이게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북 전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한 어떤 효용성, 대북 전단이 과연 이거를 보내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갖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북 전단을 살포를 금지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행동 이것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서 크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첫 번째로 이제 대북 전단이 과연 이게 실효적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문제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조차도 그거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의문을 제기했었죠. 하태경 의원도 이거 날렸을 때 과연 이게 북한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저기 그 양평에서 발견되고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거기 보낸 그 삐라 보고서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뭐 그 체제 내에서의 반체제 운동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게 굉장히 그 강한 그 효과가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왜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서 그 어제 발표했지만 오히려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보다 자기들에게 더 위협이다라고 주장을 북한에서 오히려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위협적이구나라는 또 느낌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효성의 의미는 사실 좀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건 그거보다는 더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여정이 특별 담화를 통해서 이 대북 전단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걸 바로 통일부가 받아서 이걸 법안을 만들겠다 또 청와대까지 나서고 이러면서 이게 아주 커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인권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논쟁이 더 치열하게 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의 문제와는 달리 좀 보수 진보가 좀 팽팽하게 이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뭐 그동안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이제 그 첨예하게 엇갈려 왔고요. 계속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의 이제 담화와 더불어서 이게 남북 간에 굉장히 큰 이슈가로 떠올랐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그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날리겠다. 6.25 전쟁 70주년에 100만 장 더 날리겠다. 지금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뭐 남북 관계 상황이나 안보까지 좀 져야 하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의 그 앞으로 이제 남한과의 적대 관계는
분부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네. 뭐냐 하면 만약에 100만 부 대북전단을 살포를 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 북한에서 사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굉장한 또 안보의 위기가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이제 덧붙여지는 겁니다.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북한을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스크 안 쓸 자유도 있죠.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것이 안 쓰는 게 뭐 그 진정한 자유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뭐 저자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켜야지 북한에게 우리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비판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대북전단을 띄면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양식은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자제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게 자제가 안 되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법 수사 의뢰까지 간 건데, 근데 통일부도 문제는 있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권 때 대법원에서 접경 지역의 안보 문제 때문에 금지하고 자제할 수 있게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관되게 소신을 갖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북한에서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진 거죠. 그렇지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좀 고쳐야 되는 게, 향후에 남북 관계가 다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대북전단 문제가 앞으로 또 계속 논란이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이번에 좀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좀 메시지를 분명하게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대 국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1대 상임위원장,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계속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해서 양보 그 이상의 양보를 했습니다.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과거에 동물국회 주도 세력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를 야당 정치로 착각하는 낡은 정치 세력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이 가지고 간다면 야당은 덜러리로서 그냥 의견만 내고 저희들은 이제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접촉하거나 만날 일이 없습니다. 법사위를 애끼고는 도저히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의도 없고 국회 자체도 이게 국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녹취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제 동물국회 주도 세력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완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그 타협안을 제시한 게 있었죠. 예결위원장도 7개 알짜위원장 자리는 내주겠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 안에 대해서도 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그 내놓을 수 있는 뭐 최대치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11대 7로 7개 상임위원장을 준다, 이런 거는 원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기존의 규칙에 근거했을 때도 결국 이제 의석수에 비례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103석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한 7석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는 과거에 소위 얘기해서 관행대로 한다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그 다음에 기타 이제 5개의 이제 상임위원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 양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이걸 민주당이 양보라고 포장하는 거는 이제 그 슈퍼 여당이 됐으니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갖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세게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독식하지는 않겠다, 원래대로 배분하겠다, 이러면서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양보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뭐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사위가 소위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알박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역할. 그러니까 법사위가 목리를 부리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법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한국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제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법사위마저 여당에 내주면은 민주주의의 보루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여당은 어떻게 법사위가 민주주의의 보루냐? 총선의 민의가 국민들이 견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견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발목 잡기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일할 수 있게 좀 우리 한번 좀 양보해 줘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좀 이 차이에서 이 법사위의 기능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상원위원회 이런 역할이 바뀌면은 뭐 누가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여전히 이 법사위의 목리가 가능한 구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차란 말이에요. 지금 입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알짜배기 상임위 내주더라도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통합당의 승인 없이는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패스트트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남은 정국은 앞으로 패트 정국으로 전철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립구조 속에 또 한 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사위를 갖냐 안 갖냐의 문제가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2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야 간의 어떤 정책 대결의 장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근데 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이 전부 다 그렇게 뭐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쟁점 법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들이 워낙 많고요. 그런 부분은 다 여야가 원만하게 협상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쟁점 법안들이 있는 건데, 쟁점 법안들이 있다는 그 쟁점은 뭐냐면 그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그 갈등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어디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방향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숙려 기간, 숙성 기간을 거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은 실제로 이쪽 보수 진영 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기업을 옥죄이는 각종 규제 법안들,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이 지금도 노동이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이걸 유연화해야 되는데 노동 시장을 더 경직할 수 있는 법안들, 그다음에 또 심지어 공수처까지도 더 강화하는 법안들, 이런 걸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통과시키려 할 텐데 이거를 무슨 수로 저지하겠느냐. 소수당인 103석밖에 없는데 법사위까지 어떤 각각의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한 번 더 걸을 수 있는 거기까지 야당에서 배제된다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독재 국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어떤 체제 자구 심사의 기능은 사실은 여야가 다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체제 자구 심사에 대한 그 평가서들이 보고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사실 각 상임위에서 걸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법사위에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헌법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시행령으로 가야 될 것들이 법률로 올라오고, 또 자구와 관련해서도 그 어떤 문구나 용어의 사용들이 이거 과거 몇 년 전에 법으로 바뀌었던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법사위 체제 자구 심사가 대단히 필요한 거라는 걸 볼 수 있게 반증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 체제 자구 심사를 빌미로 각 상임위의 법안을 한 번 더 통제하려 한다는 측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 문제는 사실은 상호 신뢰의 문제가 좀 수반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제안 삼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새로운 21대 국회 출발한 만큼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 관행대로 좀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2년 후에 하반기 국회가 또 원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서 저는 상반기에 이 법사위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문제가 됐던 국회 선진화법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국회 개혁에 대한 입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2년 동안 숙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2년 후에 하반기 그 원 구성이 될 때는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여야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편안해 보는 거지 계속 어떤 자기 주장만 갖고 논쟁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제 제시한 게 이제 15일이죠. 15일 이제 뭐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도 뭐 별다른 협상 진전 소식은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모레까지 접점을 찾을 만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시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할까요?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만약에 이제 협상이 끝내 이제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예. 결국은 저는 15일 날은 뭐 직권 상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애초에 제시했던 7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이제 여당이 가져갈 그 상임위를 아마 이제 선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남은 거는 통합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결단만 남았는데 저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행, 견제라고 하는 관행에 안주할 것이냐, 이 예.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아니면 지금 통합당이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총선 민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당이라고. 법사위원장 가지고 있는 게 대안을 제시하는 당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를 차지해서 우리가 일 잘하고 정책 대안을 잘 제시하는 당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얘기도 지금 통합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인지도 이번 21대 국회 통합당이 어떻게 쇄신되고 바뀌는지에 또 하나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통합당의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결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통합당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사안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위원회 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을 영입을 했죠. 자, 이거를 놓고 이제 파격적인 선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측면도 있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노동계가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그거 갖고 반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보라 의원이 이 청년 기본법을 4년 전에 이렇게 대표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예. 지속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세균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야협치 얘기하고 우리가 연립내각도 얘기하고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인이 되신 우리 정두원 의원을 주중 대사로 영입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 정세균 총리의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보고 노동계에서는 이제 아예로 이제 비준 협약 관련해서 좀 반대했다. 신보라 의원이 그다음에 청년층과 중년층의 노동자를 분리시키려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노동계가 관여할 문제가 좀 아닌 것 같다.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운동을 하고 그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을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권 인사만이 아니라 야권 인사까지 같이 가서 좀 포괄적으로 청년의 문제가 거의 여당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좀 거국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거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선택을 두고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이 위원회거든요. 예. 총리실 산하에 장차관만 2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게 사실상 정부의 정책 결정이에요. 근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결국은 입법 보완이 돼야 돼요.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보면 이 통과의 모습이 야당과 부드럽게 이 청년 문제의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신보라 위원 하면은 이제
지도부 출신 아닙니까? 예. 통합당의 전신 지도부 그렇죠. 출신이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야당과의 협조 루트도 생기고 또 원활한 여야 정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역할을 하면서 국회에서 대응을 잘해서 지금 벌써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정세균 총리로서도 뭔가 여야 정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어떤 모습을 해결하는 모습들 그런 어떤 실적과 존재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 정읍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쌍화차를 특화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쌍화차를 활용한 묵은지 삼업까지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읍시청 근처에 조성된 국내 유일 쌍화차 거리. 숙지황과 작약 등 20여 가지 약재를 달여서 만드는 게 쌍화차인데 이 쌍화차가 묵은지 삼합과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 네, 쌍화탕 이렇게 끓이는 소스에 돼지고기 넣은 삶고 수육을 넣어서 10분간 달여서 이제 도라지 구이와 묵은지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게 그래서 삼합이에요? 묵은지 삼합입니다. 그 도라지 맛하고 그 쌍화차 향이 좀 입에서 좀 풍기는 게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읍의 대표적인 명물인 쌍화차를 이용하자. 네. 그런데 이제 쌍화차를 이용을 했을 때 한약재가 들어가니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잡내는 충분히 제거될 것이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이른바 세계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죠. 바로 귀리밭인데요. 우리나라 귀리 생산량의 절반가량은 바로 이곳 정읍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귀리가 통째로 들어가서 남다른 식감의 수제 귀리 떡갈비. 어떠세요? 여기는 맛마다 해야지.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따가 먹을게요. 대표 음식을 우리가 단풍 미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귀리를 또 쌍화차를 이용해서 맛과 건강이 우리 특별히 좋다고 그래서 내장산 단풍에서 이름을 딴 단풍 미락. 특허청에 등록까지 돼 있어서 정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입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이 대표 음식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서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비가 한화를 도운 걸까요? 하나와 두산의 대전 경기가 비로 일시 정지되면서 KBO 리그 최다 연패 기록 여부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연패 탈출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1군 데뷔전에 나선 탓인지 하나의 신인 한승준은 1회부터 흔들렸습니다. 연속 안타와 볼넷, 희생타 등을 묶어 먼저 두산에 2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1회 말 김태균이 시즌 1호 투런포로 반격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2회 곧바로 두산 박건우가 홈런을 치며 다시 한 점 차.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경기는 1시간 16분 뒤에야 속개됐고 두산은 페르난데스의 홈런으로 또 달아났습니다. 2회 말 노시환이 솔로포로 한 점을 따라붙은 가운데 경기는 또 한 번 비로 중단됐고 5회가 채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 심판진은 결국 우천 일시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올 시즌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노게임 대신 활용하기로 한 시즌 2로 서스펜디드 게임입니다. 전날 KBO 리그 최다 타이 18연패를 당한 하나는 일요일 재개되는 경기에서 다시 연패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기아는 나주환이 결승 홈런을 때리고 임경이 무실점 호투를 펼쳐 이틀 연속 SK를 제압했습니다. 볼넷 주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으로 피칭하는 생각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키움은 박병호 등이 홈런 5방을 몰아때리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LG의 재역전승을 연출했습니다. KT와 삼성은 더블헤더 한 게임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YTN 서bun국입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로 불린 프로축구 울산과 성남의 맞대결에서 울산이 준이호의 골로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북은 이동국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K리그 소식 조은지 기자입니다. K리그 5경기에서 13골을 뽑은 막강 화력 울산과 3골만 내준 짠물 수비 성남. 골과 다름없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수차례 나왔지만 창과 방패는 90분 가까이 팽팽했습니다. 무승부를 예감하던 찰나 골 넣는 공무원 준이호가 이번에도 해결사였습니다. 후반 42분 김태환의 크로스를 가슴으로 잡아 골망 구석을 찔렀습니다. 수비수 2명과 골키퍼 손끝까지 피한 절묘한 틈새골. 준이호는 7골로 득점왕 독주를 선언했고 울산은 2연승, 개막 6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눈도 뜨기 힘든 폭우 속에 전북은 후반 10분 인천 수비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이동국은 자신감 넘치는 대포알 슈팅으로 골을 뽑고 순국선열 헌정 유니폼에 걸맞은 거수경례 세레머니까지 곁들였습니다. 14분 뒤 데자뷰처럼 핸드볼 파울로 또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김보경의 슈팅이 선방에 걸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전북은 흔들림 없이 K리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포항이 자랑하는 외국인 선수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나란히 2골씩을 폭발했습니다. 화끈한 골 폭죽에 4대2 완승. 상주 오세훈도 멀티골을 뽑았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수원과 강원은 2대2로 비겼습니다. 수원 김민우는 옵사이드를 피한 절묘한 돌파로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어를 재개한 국내 여자 골프는 어느덧 5번째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무관중 경기지만 올 시즌 처음 팬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새내기들의 신인왕 경쟁도 치열합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신인왕 경쟁의 선두주자는 만 19살 유혜란입니다. 240야드를 넘는 안정적인 드라이버 비거리부터 페어웨이 안착률과 퍼팅까지 어느 것 하나 크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4경기에 출전해 벌어들인 상금이 벌써 1억 2,700만 원. 전체 상금 순위 6위로 선배들과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적입니다. 지난달 이원 체리티 오픈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해 이제 우승도 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회가 남는 시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원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시즌이었으면 좋겠어요. 유혜란을 추격 중인 선수는 베트남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 유혜란과 나란히 공동 11위에 오른 뒤 이완 체리티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주목받은 동갑내기 조혜림입니다. 이미 아마추어 시절부터 몰아치기 능력을 검증받아 약점인 60%대의 페어웨이 안착률만 보완한다면 언제라도 우승권을 넘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이 러프에 가다 보니까 그린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막 드라이버가 그렇다고 좌우측으로 많이 가는 편은 아니어서 금방 고치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1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짧은 드라이버 비거리 약점을 정확도와 퍼팅으로 만회하면서 신인왕 포인트 3위를 달리고 있는 조혜림의 단짝 친구 전예성도 유력한 신인왕 후보입니다. 신인상이 제일 가장 큰 목표고요. 할 수 있다면 1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김리안과 송가은이 4위와 5위로 이들 뒤를 바짝 쫓는 가운데 260야드에 육박하는 장타와 80% 넘는 페어웨이 적중률을 동시에 무기로 장착한 김유빈도 대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재개한 투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에 오르기 위한 새내기들의 본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5도까지 올라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 자체는 주춤하겠지만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밤사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호남 내륙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는데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 북부 많은 곳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로 비교적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울산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주 후반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송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YTN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